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에 대한 과징금을 이익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가 조작 대책들이 뒤늦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수출 감소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내수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세는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설탕값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설탕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설탕을 원료로 쓰는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슈거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네이버가 5개 핵심 사업 부문 실적이 모두 성장하는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출시를 앞둔 한국어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쟁력이 글로벌 빅테크를 능가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위험한 역사는 반복되고 수법은 갈수록 진화합니다. 주가 조작을 막으려면 결국 한 번 걸리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태를 만든 하나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진화하는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첫 소식 조연 기자입니다. 불공정 거래 과징금 상향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2020년. 무려 3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사태 속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주식 매도 계획은 미리 시장에 알려졌을 겁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다음 열린 법사위에도 해당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당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도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번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 죗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또 자본시장에 와서 더 발전된 형태의 작전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이제 차단을 하자라는 데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작전의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윤창현 의원은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물론이고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주식이나 파생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를 막고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CFD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자 투자 쏠림이 생겼고 이것이 주가 조작에 악용되었다며 누더기 같은 금융상품관 칸막이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늑장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상품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증권사들은 앞다퉈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한시적 개인 CFD 금지 카드까지 거론되자 업계에서는 사태가 커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당국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투자 일임업과 유사 투자 자문에 대한 통제 장치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설계자로 지목된 라더견 씨는 이미 2019년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가 퇴출당했는데 다시 투자자문업을 손쉽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이란 지적이 거셉니다. 또 이번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기 전 작전 세력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제보가 금융위에 들어갔지만 이를 묵살해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론을 금융당국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확장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전에 지분을 고점에서 팔아 논란의 중심에선 김익래 회장이 물러났지만 성난 투자자들은 키움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차익 결제 거래, CFD 전문 투자자 요건 완화 당시 키움증권을 현장 검사한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네, 송민아입니다. 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 검사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이 키움증권 현장 검사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이번 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검사는 상당 기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 다른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감원이 앞서 3년 전에 키움증권을 검사하고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뭡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이 차액 결제 거래 그러니까 이제 CFD 응용과 관련해서 이미 키움증권 현장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업계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1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이 금융투자협회 위탁조사팀과 함께 CFD와 관련한 이런 키움증권의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 원으로 크게 낮추면서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직접 살폈던 겁니다. 2020년 당시 이 키움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으로 결론 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CFD 검사에서 주가 조작 징조는 발견하지 못한 채 CFD를 통한 절세를 노리는 고액 자산가들을 확인하는 데 검사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검사는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던 시점은 라더견 대표가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CFD 계좌를 만들어 본격적인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던 시점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금감원이 보다 꼼꼼하게 이 CFD 계좌를 점검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3년 전 금감원 검사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년 전 당시 현장 검사는 CFD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 것이라 초기인 주가 조작을 잡아내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이 소송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원고들은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어준 것은 키움증권이 중개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 등을 고소할 방침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은 법무법인 대거는 내일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해서 라 대표와 또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넘겼던 이들이 실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공범이나 방조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건설사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가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자료를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도 통째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나 봤던 후진적 건설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진국 수준의 한국에서 황당한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그 내부에 만연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1,591건의 안전 미흡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도 매년 500여 건이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대형 건설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위 10대 건설사의 안전 미흡 사항은 현대건설이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사 규모와 미흡 사항 건수를 놓고 비교해보니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올해에만 벌써 15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리 체계가 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 내지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다. 3년간 적발된 1,591건의 안전 미흡 사항 중 과태료, 벌점 부과 건수는 71건에 그치는 상황. 시공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축 단가라든지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의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결국은 하도급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그 원도급인 이런 건설사들의 어떤 페널티 이런 걸 조금 더 강하게 좀 물어야 되는. 잇따른 건축물 붕괴와 함께 건설사에 대한 이미지 역시 크게 무너져 내린 상황.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전 세계 설탕값이 약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설탕 제조사들이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설탕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설탕을 원료로 쓰는 빵과 과자 같은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이른바 슈거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 기자, 설탕값이 올라가는 게 물론 물가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당 3사 기업 입장에서는 또 호재입니다. 오늘 주가도 정말 잘 갔는데 설탕값은 일단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 업계를 좀 취재를 해본 결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 제당 3사가 이달 말부터 이 설탕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식품과 제과업체 등 거래처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B2B 설탕값은 B2C 제품처럼 출고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체마다 또 시기마다 가격이 달리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얼마가 오른다 이렇게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설탕값 인상률은 대략 1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당 3사가 식품회사 구매 담당자를 통해 전달한 이 설탕값 인상 시기는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알려졌습니다. 제당 3사는 원가 부담을 식품업계에 일부 전가할 수 있게 된 반면 식품업계는 그만큼 원가 부담이 가중된 셈입니다. 다만 이번 설탕값 인상은 B2B 채널 위주로 이루어지는 터라 이 마트나 슈퍼 등 B2C 채널 설탕 가격은 당분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단 이제 국제 설탕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뭐 설탕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일 텐데 왜 설탕값이 이렇게 출렁이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 좀 계속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설탕 시세를 좀 보면요. 이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국제 설탕 지수는 전월 127포인트 대비 17.6% 상승한 14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1년 10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겁니다. 이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설탕은 주로 인도와 중국, 태국 등에서 생산되는데 이 산지의 기상 악화로 이 설탕 생산량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네. 또 다른 설탕 산지인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양호한 전망이지만 이마저도 이 강우량 증가로 수확이 지연되면서 이 당장 설탕 생산 증가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헤와라가 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설탕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 설탕 원료인 원당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국내 설탕 제조사들은 해외에서 이 설탕 원료인 원당을 수입해서 이를 가공한 뒤 팔기 때문에 이 원당 가격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420달러대를 오가던 원당 값은 최근 2달 사이 급격히 올라 톤당 5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설탕값이 올라가면 설탕을 많이 쓰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이런 제품들의 가격도 뭐 덩달아서 올라갈 테니까 식품 물가가 가뜩이나 많이 올랐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또 전문적인 용어로 슈거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이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설탕을 많이 쓰는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빵 등은 식품 원재료비에서 설탕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원재료 가격이 설탕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예. 안 오른 게 없다시피 하면서 식품업체들이 원가 상승 압박을 버티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지난 4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은 이번 2분기에도 오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인건비나 다른 원재료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요 식품 회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분기 영업이익 28%, 하이트진로는 38%, 오리온도 3%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때문에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 식품 회사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식품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식품 가격 인상이 주춤하면서 이 서민의 먹거리 부담은 다소 완화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2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더 건강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확산되면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고기, 식물성 대체육이 일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는 이 대체육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제품군을 늘리고 판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냉동식품 코너.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한 채식주의 존이 자리 잡았습니다. 20종 이상의 제품을 판매 중인데 모두 식물성 성분의 고기, 대체육이 들어갔습니다. 가공식품뿐 아니라 대체육 미트볼을 넣은 베이커리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동물 복지, 건강 등을 이유로 대체육을 찾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비건이 또 새로운 트렌드이긴 하기 때문에 그 대체육이 또 뭔가 건강하다는 느낌도 있고 대체육으로 많이 생각해볼 소비를 좀 많이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취를 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런 고기 같은 걸 적게 먹고 비건 제품이나 어떤 콩고기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사서 최근 몇 년간 식물성 식품 브랜드를 론칭하며 대체육 시장에 뛰어든 국내 식품업계는 대체육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순 고기류에서 만두, 볶음밥 등 간편식으로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 델리식품까지 제품군을 넓히는가 하면 판로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건 인구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입맛도 사로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이거를 좀 드셔보셔야 되기 때문에 먹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접점들을 일반 매장뿐만 아니라 급식에서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그리고 공항 라운지에서 또 해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난해 200억 원대였던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320억 원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체육 제품이 인기를 끄는 건 그 배경에 대체육이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 고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체육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은 어떨까? 이들은 주로 건강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건강할 것 같기도 하고 성분 보면은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맛은 솔직히 조금 떨어지는데 찾아서 먹는 편이에요. 더 건강해서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그러죠. 고기보다는. 왜냐면 육식은 아무래도. 그러나 현재의 대체육 제품이 육류 제품보다 건강하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맛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콤비니도 없애고. 인터넷에서 많이 팔리는 평범한 냉동 대체육과 소고기의 영양 정보를 비교해봤습니다. 대체육의 나트륨 함량이 훨씬 많습니다. 나트륨 함량에 신경 쓴 제품도 있지만 햄버거 스테이크, 떡갈비 등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대체육 상품도 대부분 짠 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역시 시중에 판매 중인 식물성 대체육의 일부 제품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식물성이 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필수 아미노산 섭취는 식물성에서 좀 부족하거든요. 병원 환자식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함량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육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국내 대체육 제품의 원료인 콩에는 메티오닌 같은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체육 시장이 커지면서 건강한 대체육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건 콘셉트를 벗어난 하이브리드 대체육을 제안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세포배양육을 식물성 대체육과 혼합하여 제품화함으로써 영양학적 우려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트륨 저감과 영양학적 고려 외에도 논-GMO 사용, 포화지방 저감, 식품 첨가물 조절 등 대체육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식품업계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일 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국내 경제단체장들도 만나 사실상 단절됐던 한일 경제교류에 물꼬도 텄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기시다 총리와 국내 경제 6단체장 사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와 전경영 등 이 경제 6단체장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교류 복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양국의 해외 자원 공동 개발과 이 수소 등 에너지 신기술 분야 공동 기술 개발, 또 제3국 공동 진출 등이 거론됐고요. 또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도 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압력과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나가야 된다는 데 서로 다 공감을 하고. 원천 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부품 소재를 갖다가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도 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서로의 이익에 효과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임 기자, 이 반도체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정상회담에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경제 협력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우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 모두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앞서 일본이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한 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두 정상은 반도체 외에도 우주, 양자, 인공지능, 또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정상에서 논의된 안보와 산업, 또 과학기술,
미래 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 반도체 공조, 어떤 의미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이 소부장 국산화와 또 거래처 다변화에 집중해온 만큼 규제 해제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급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이 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일 양국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등 재계는 급변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할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하고 또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의 효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 알박과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 기업인 도쿄가공업은 지난달 한국 신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알박은 기술개발연구소와 관련해 1,330억 원을, 또 도쿄가공업은 포토레지스트 공장 설립에 1,0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워렌 버핏 회장의 말을 직접 듣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회에 열광하는지 신인규 특파원이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특파원 리포트입니다. 인구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미국 중서부의 조용한 도시 오마하. 1년에 한 번, 5월 첫 주 주말이 되면 이곳은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북적입니다. 새벽 이슬에도 아랑곳 않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를 기다리는 주주들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오마하의 CHI 센터 현장입니다. 1년 전에도 이곳을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 주총이 열렸던 지난해보다도 오늘 몰린 인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체감이 됩니다. 점점 높아지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그만큼 오마하의 현인이 어떤 통찰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위한 우드스톡 축제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은 개회 2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문을 엽니다. 사람들이 먼저 향하는 곳은 1층에 마련된 기업들의 전시장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기업들이 부스를 열고 주주들을 반깁니다. 넷젯이 운영하는 전용기 모델 체험관에는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고 시즈 캔디 부스에 마련된 워런 버핏 회장의 입간판은 사람들이 한 번씩 들러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찍습니다. 주주들만 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버크셔 해서웨이에 인수돼 이 자리에 참석한 완구회사 재즈웨어즈의 임직원들은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 Jazzwares booth is here at the Berkshire Hathaway Festival because this is our first time being a Berkshire Hathaway company. And we're here with all of the hottest brands in the toy industry. So excited to be here for our first time at the festival.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나 철도회사 BNSF, 보험사 가이코, 건전지 기업 듀라셀도 버크셔의 자회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크셔가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면서 주주들은 조금 뒤 있을 주총의 백미인 워런 버핏과 경영진의 마라톤 질의응답을 기대합니다. If I had to ask a question, then I'd probably ask more technical question about how he came across buying insurance company, National Indemnity. I wanted to learn more about the actual of how he was able to purchase it at such an early stage. What was the most uncomfortable purchase or mistake, if you will, that Mr. Buffett purchased over time? 주총 시작을 앞두고 취재 허가를 받은 기자들을 위한 공간에 들어서면 오늘 주총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총장인 CHI 헬스센터는 한 번에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들어온 워렌 버핏 회장은
밝은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Good morning, and thanks for coming. Paul loves it. I love it. Charlie loves it. We're glad to have you here. We're going to make this preliminary before the questions very short because we want to get in at least 60 questions half.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965년 첫 주총을 시작해 올해로 59번째 총회를 거치는 동안 주가가 378만 7,464%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기업 주식 가치가 배당금을 포함해도 2만 4,70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성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총엔 성과에 대한 자랑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투자 방식을 걱정하는 발언들이 더 많았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앞다퉈 AI를 강조하는 추세엔 경계감을 나타냈고 I am personally skeptical of some of the hype that has gone into artificial intelligence. I think old-fashioned intelligence works pretty well. There won't be anything in AI that replaces a gene. 최근 지역은행주의 주가를 들었다 놓았다 한 은행권 위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언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모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두 나라의 자유무역은 미국이 잃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판하는 한편 가치 투자자들 앞에 놓인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 가치 투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What gives you opportunities is other people doing dumb things. And it's that. 반나절에 걸쳐 수십 개의 질문을 소화해낸 워렌 버핏 회장은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보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한 사람들 역시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3일을 이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마지막 행사, 대미는 이 달리기 행사가 장식합니다. Invest Yourself라는 이름의 행사인데 너 자신의 투자라는 워런 버핏 회장의 철학이 담긴 행사입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는 사람과 산책하듯 걸으며 주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제 배운 것들을 소화합니다. 노령화로 인한 경영진 리스크, 그리고 예년보다 조금은 더 비관적이었던 버핏 회장의 어조 속에서도 주주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 노력한 듯 합니다. The opportunity is where other people do dumb things. There will always be opportunities because there will always be people doing dumb things that you can take opportunities from. And I've come all the way from Australia. 30-hour flights. How successful you are, do not surround yourself with negative people. You have to be positive and upbeat. So that's what I learned. 이번 주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좋은 기회는 현명하지 않은 투자자가 많아질 때 주어진다는 한 문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오마하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네이버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오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번 실적에 허를 찌른 게 바로 올해 초에 인수한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포시마크였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네이버 실적 얼마나 잘 나왔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5% 늘고 매출액은 23.6% 증가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1.76%, 2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오히려 이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이버의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시다시피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모두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콘텐츠랑 커머스 부분이 좀 특히 눈에 띄긴 합니다. 일단 매출 감소한 부문 없이 다 잘 나오긴 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핵심은 뭘까요? 네, 밑빠진 독인 줄 알았던 포시마크 덕분입니다. 2011년 설립된 포시마크는 쉽게 말해 국내 당근마켓과 인스타그램 기능이 합쳐진 C2C 플랫폼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10월 인수 결정을 내렸고 올해 1월 인수를 마무리해 처음으로 올 1분기 네이버의 실적에 반영된 건데요. 실적 발표 직전까지도 증권가에서 포시마크가 흑자 전환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달랐습니다. 1분기 커머스 매출이 전년비 45.5%나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개 및 판매에서 포시마크 매출이 약 1,200억 원 더해지며 매출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시마크는 매출뿐 아니라 우리 돈으로 따지면 26억 원의 웃돈의 영업이익을 내며 내년 목표였던 에비타 흑자 전환을 이번 분기에 조기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예상보다 빠르게 포시마크 인수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내자 포시마크를 향한 의구심이 거치며 주가도 오늘 크게 뛰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네이버가 적자 행진이 포시마크를 1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하자 너무 비싸다는 의견과 함께 주가가 고꾸라지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컸습니다. 그랬죠. 저희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시장에 좀 보란 듯이 이번 성과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얘기해 주실 때 흑자 전환 시기를 내년으로 봤었는데 이거를 조기에 달성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기를 땡긴 겁니까? 네, 네이버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 효율화를 꼽았습니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 재무 책임자는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마케팅 비용을 효율화했고 공시 관련 인력 비용 등 상장 비용도 계획대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포시마크는 올해 1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대다수 미국 C2C 플랫폼이 역성장하는 상황에서도 포시마크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라며 올해도 경쟁사 대비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포시마크는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같은 포시쇼를 정식 출시했는데요. 이후 연환산 기준 라이브 거래액이 1조 원 가까이 나타나는 등 거래액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상장 폐지까지 시키며 비용을 줄이는 한편 포시쇼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미국 중고 C2C 플랫폼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인공지능, AI 부문일 텐데 네이버에서 그래도 꽤 구체적인 비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AI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집중됐었는데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국내 최초인 초대 규모의 한국어 학습량을 보유한 하이클로버를 기반으로 GPT-4에 대응하는 하이퍼클로버 X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표는 자사 모델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타사 대비 4분의 1 이상 절감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계산기와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의 API를 활용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빠르게 파악해 원하는 검색 결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여러 콘텐츠와의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라이넉스나 네이버웍스와 같은 기업용 생산성 도구에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는 올 여름 공개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와 동시에 네이버에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는 3년간 최근 2개월 평균, 2개년 평균 연결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전액 현금 배당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주주 환원책이 나왔다, 잉여 현금 흐름에서 일부 배당을 하겠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는 네이버가 30%를 배당해왔었습니다. 오히려 배당을 축소할 여지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그간 투자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며 부채 비율과 차입금 상환 계획을 주주 환원책에 반영해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앞으로 3년간 매년 약 1%씩 소각할 계획이라고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3년간 총 1조 원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배값의 5%가량을 화물창 특허를 갖고 있는 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냅니다. 지난해 이렇게 나간 수수료만 1조 원이 넘습니다. 해법은 개발 완료가 임박한 한국형 화물창인데 품질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개발 중인 2세대 한국형 LNG 화물창이 다음 달 선급 인증을 마칩니다. 2세대 화물창은 기존 1세대 모델보다 천연가스 기화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한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세대 모델에서 단열 시스템 설계상 비어있는 공간을 단열재로 메우는 것으로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2세대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 화물창을 쓸 화주는 사실상 가스공사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세대 모델이 품질 논란을 겪은 데다 2세대 모델은 탑재 실적이 전무한 만큼 해외 화주나 선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LNG 화물창은 LNG 운반선에서 천연가스를 액체로 보관하는 핵심 설비로 영하 163도의 초저온을 견디는 특수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이 기술을 독점한 프랑스 GTT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배 한 척당 5%, 1년에 많게는 1조 원이 넘습니다. 화물창 기술 독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1세대 한국형 화물창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선박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냉기가 선체 곳곳에 퍼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설계사인 가스공사와 배를 만든 삼성중공업, 선주인 SK해운이 서로 책임을 물으며 3천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술을 넘겨받아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가스공사 자회사 KLT는 관련 특허권 가치를 장부상 전액 손상 처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의 시장 안착을 위해선 보다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KLT 측은 1세대처럼 바로 LNG선에 탑재하는 대신 구형 선박 연료탱크 개조 시장에 들어가 실적을 쌓는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난 카드사들이 올해 1분기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무료였던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도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보여 카드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오른 금리는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카드사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우리카드의 경우엔 전년보다 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하나카드는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데다 연체율까지 오르면서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안정화된다 해도 카드사들의 수익성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애플페이로 촉발된 간편결제 유료화가 삼성페이로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는 현재 현대카드로부터 결제 건당 0.1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그동안 국내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모든 간편결제사가 애플페이와 같이 0.1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간 12조 원인 이 시장에서 카드사들이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연간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가맹점 수수료가 지금 사상 최저치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각종 간편결제 수수료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간편결제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대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플랫폼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 이슈는 더욱 불거질 전망입니다. 다만 카드사의 수수료 비용 증가가 가맹점이나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대안책 마련 역시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급락세가 나왔던 미국의 지역 은행주들이 금요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계속되는 은행권 리스크 가운데 주가 급등락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와 함께 이슈 좀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렇게 좀 주가 급등락이 지속이 되자 일각에서는 시세 조종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 은행 리스크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지역 은행주들도 이 주가가 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주가 변동성의 배후로 공매도 세력의 주가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지난주 금요일 지역은행들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50%나 급락했었던 패괴스트 뱅코프는 하루 만에 8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 밖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50% 급등했고 자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 메트로폴리탄 뱅크도 10%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상승폭이 꽤 큰 모습인데 지역 은행주도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좀 봐야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JP모건이 일부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코메리카, 자이언스 뱅코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코메리카의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 이렇게 한 단계 높였고 자이언스 뱅코프는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2단계나 상향했습니다. JP모건은 이들 지역은행들이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주를 향한 강한 공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투자 심리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거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은행주 주가가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잇따라 파산하면서 현재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세를 보인 게 어떤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공매도 압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 의견을 좀 보기 전에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 텐데 공매도 영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여파를 미치는 겁니까? 네,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알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자 A씨가 이 증권사에서 한 주당 10만 원 하는 비기업의 주식을 한 주 빌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때 이 A씨는 비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빌렸던 가격인 10만 원에 곧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실제로 A씨의 예상대로 비기업의 주가가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 건데요. 증권사에 빌렸던 비기업의 주식 한 주를 갚아야 하는 A씨는 이때 5만 원을 주고 비기업 주식을 한 주 다시 매입해서 증권사에 돌려주게 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A씨는 5만 원의 이윤을 남긴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인데요. 다만 일부 투기 세력이 이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의 배후로 이 공매도 투기 세력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겁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또 조사에 나섰죠? 네, 당국은 이 지역은행주들의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하자 공매도 투기 세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건전한 은행에 대한 공매도 압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미국 지역은행 주가 변동성에 배후로 거론되고 있는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지역은행들이 안정적인 예금과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에는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공매도가 지나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 분석 회사 오텍스에 따르면 지난 4일 패괴스트, 웨스턴 얼라이언스, 자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 등 일부 지역은행에 총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5,700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주문이 몰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5월 첫 이틀 동안 1일, 2일 이틀 동안 벌어들인 돈이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은행들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네.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은행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미국 당국이 공매도 세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당일에 미국 은행연합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역은행에 대한 공매도를 멈추게 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한에는 이 공매도 세력의 시장 조작 여부와 악의적인 공매도 관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에 증권거래위원회의 갠슬러 위원장은 은행주 공매도 투기 세력이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은행주 공매도가 금지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 실제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확인해 본 결과 지역은행주 변동성이 좀 지나치게 커지면서 미국 당국은 일시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P모건은 미국 당국이 은행 파산 우려를 방지하고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는 증시가 단기간 급락했었던 2008년 금융위기와 또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시행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이 시장 유동성, 효율성 감소 등 증시 하락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종사자가 급증한 배달 플랫폼 기업에 노조를 세우기 위해 혈안이란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공공운수 노조 산하 지회를 설립한 데 이어서 최근 2, 3년새 이커머스 또 배달 업종에서 세를 불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핵심 산하 조직인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업종에서 세를 키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물류 동맥경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쟁력을 분석한 기획기사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가 제네시스 G90을 2023년 올해의 차로 선정하면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출범 8년 만에 글로벌 명차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편안한 주행 성능, 디자인 등 고급차의 핵심 요소를 두루 갖추면서 제네시스가 수십 년 역사의 경쟁 브랜드를 앞서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제네시스의 미국 판매가 가격도 일본 렉서스와 독일 아우디를 넘어 벤츠 BMW를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